지금까지 정민 씨의 부검 감정서는 확실하게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 자료에 공개된 국가수 부검 결과는 매우 일부분만 몇 줄 첨부되어 있는데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국가수 부검 감정서가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래서는 익사 추정이란 부분, 혈중 알코올 수치만을 확대하여 강조하고 넘어갔지만 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부검 감정서 장면을 정지시켜 확대해보면 경찰이 공개한 수사 자료에는 나오지 않은 정보들을 일부이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손정민의 사인. 정민 씨의 사인에 대해선 국가수가 익사로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한강 사망자분의 부검 소견서입니다. 익사로 판단됨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민 씨의 익사로 추정됨이라는 부검 소견서와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판단하다보다 확실하지 않은 추정하다의 표현이 쓰여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익사란 물을 기도에 흡입함으로 인한 질식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익사하였을 때 흡입된 액체를 익수라고 합니다. 국가수에서는 익수와 함께 침입한 플랑크톤이 어떤 장기에서 발견되었느냐에 따라서 시신이 사망 후 물속에 유기되었는지 또는 물속에서 사망하였는지의 가능성을 체크하는 것인데요. 플랑크톤이란 물속에서 물결에 따라 떠다니는 작은 생물을 말합니다. 물 밖에서 사망 후에 물속에 유기된 경우는 보통 기도를 통해 외부와 연결된 폐와 위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됩니다. 그러나 물 속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폐와 위장은 물론 외부와 단절된 장기인 간장, 신장, 심장, 비장, 십이지장 등에서도 플랑크톤이 검출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물에 빠졌을 때 살아있는 상태이면 심장이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피가 순환하게 되고 그때 마신 물이 혈액을 따라 다른 장기들에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예외인 사례들도 있어서 익사 진단에 참고하는 보조적인 사항 중 하나일 뿐이며 플랑크톤에 관해서는 과학적 의미를 나라마다 좀 달리 둔다고 합니다. 이것 하나로만 익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소견들을 종합하여 익사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정민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경찰 수사 자료에 공개되어 있는 부검 결과를 보면 비강, 십이지장 내 익수 및 폐, 신장, 심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사후에 물속에 들어가게 된 시신의 경우는 특히 익수가 십이지장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민 씨는 비강, 십이지장 내 익수 및 폐, 신장, 심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고 익사체에서 관찰되는 저평동 내부 혈성액 발견 등에 따라서 한강 물속에서 익사한 것으로 국가수가 최종 사인을 추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소견으로 미루어 볼 때 정민 씨를 익사 판단에 가깝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국가수는 그보다 약한 표현인 추정으로 감정했을까요? 그것은 정민 씨의 몸에는 타살 의혹이 있는 상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타살 가능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수에서도 사인을 익사로 추정만 한 것이고 섣불리 판단된다는 판정 표현을 쓰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기자들은 맘대로 익사 판정이라며 허위사실 기사를 수두룩하게 내고 한술 더 떠서 익사 확정이라며 여기저기에 퍼나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익사를 단순하게 실족사나 자살로만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익사에는 자살이나 사고사뿐 아니라 타살도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용준 형사편에서 서울대 법의학과 이 교수님이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익사라는 것에도 자살이 있고 사고가 있고 타살이 있죠. 이용준 형사의 경우는 버닝썬 관련 수사를 하던 중 갑자기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셨던 분인데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있었고 시신에도 여러 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에서 여자 문제라며 멋대로 언론에 허위 보도를 내보낸 후 익사니까 자살이라며 급하게 종결해버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또한 한강에서 사망했던 또 다른 여대생도 부검 결과가 익사라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었었지만 추후 타살로 밝혀졌던 일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민 씨가 실종되었던 반포 한강공원의 수심은 매우 얕아서 실수로 발을 헛디뎠다는 이유로 익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저희가 인터뷰하는 장소가 마침 현장 바로 옆이잖아요. 네네. 지금 경찰이 실족사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보시기에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제가 오늘 현장에 직접 장비를 처음에는 매지 않고 이제 들고 내려갔었는데 저희가 사실 걸어 내려가기에도 사실 좀 버거워요. 예. 경사가 좀 있고.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미 여기를 이동하면서 풀들도 다 넘어져 있고 풀들도 죽어 있는데 그전에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고랑 같은 데로 내려가기에도 그냥 편하게 걸어 내려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경사면 봤을 때 누가 걸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자리예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만취해서 저기를 걸어 내려가려고 시도를 했다면은 그냥 운전하게 걸어 내려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종합하면 정민 씨의 최종 사인은 익살 확률이 높지만 그 원인을 실족사로만 연결짓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도 잘못된 결론 도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손정민은 만취가 아니었다. SBS 뉴스에서 갑자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술 9병을 보도하고 이걸 한강 대학생이 마신 양이 밝혀졌다는 둥 기자들은 앞다퉈서 가짜 뉴스를 올려댔고 이 사건 자체가 교통사고 사건이 아닌데도 정민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라는 둥 상관없는 것을 짓거리고 실족사 언플용 기사가 나오면 여론조작 바이럴 업체들은 2분 만에 퍼가서 선동하는 등 이 엄청난 만취 언플로 인해서 정민 씨는 한순간에 술을 많이 마셔서 실족한 사람으로 누명을 덮었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말하는 대로 정민 씨가 정말로 만취였을까요? 막상 국가수 부검 결과를 확인해보면 정민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4%도 아니었습니다. 부패 시 발생하는 알코올 가스를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에서 0.148% 사이에 해당한다고 국가수 부검 결과에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더라도 주검이 부패하면 알코올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물속처럼 혐기성 환경에선 0.20% 이상이 검출될 정도이고 술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알코올 농도가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낚시 여행에서 익사했던 사람은 술을 마신 적이 없었는데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가 나온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정민 씨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라는 가짜 뉴스 언플을 해댔습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도 허위로 뻥튀기해서 보도해댄 것도 범죄인데 또 이걸 가족에게만 알렸다는 말까지 덧붙여서 마치 아들이 만취인데 아버지가 일부러 숨겼다는 식으로 누명까지 씌우는 정말 얍삽하고 더러운 언플입니다. 이렇게 정민 씨는 언론 플레이 그리고 커뮤니티와 SNS 등에 2차 유포하는 사람들 때문에 만취자의 누명을 썼고 동석자 A는 아무런 과학적 검증, 증거 하나 없이도 정민이랑 9병 다 마셨다 하고 말만 했는데도 SBS 저녁 8시 뉴스부터 온갖 기사에 이딴 게 사실이라며 도배되었었으니 참 신기할 따름이죠. 정민 씨는 소주 1병 반도 안 되게 마신 것이 국가수 부검으로 확인이 되었는데도 억울한 상황인 것입니다. 동석자 A씨 9병을 정민 씨랑 다 마셨다면서 정민 씨는 이 1병만 마신 걸로 국가수 결과가 나왔네요? 본인도 주량이 청아 2병이라면서 나머지 이 8병의 술들을 혼자 다 마셨다는 것인가요? 동석자 A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7시간 블랙아웃이라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경찰에게는 정민이와 함께 9병을 다 마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A에게 뭐 알코올 측정을 한 것도 없고 약물 검사는 더더욱 한 적도 없겠고 저걸 다 마셨다는 주장을 본인들도 맞다고 쓰기는 민망한지 수사자료에 둘이 다 마셨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써놓은 모양입니다. 손톱에서 발견된 DNA. 정민 씨의 손톱은 왼쪽 손톱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는데 오른쪽 손톱에서는 본인의 DNA만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다툼 정황이 없었다로 결론지어 언론에 내보냈습니다만 쌍방 폭행이 아닌 일방적인 폭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민 씨는 상대방과 쌍방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기에는 몸에 남은 외상이 한정적이고 이 세 곳의 상처는 우발적인 범행, 일방적인 폭행에 더 가까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왼쪽 손톱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DNA가 오른쪽 손톱에서만 나왔다는 것일까요? 정민 씨는 부상을 입었을 때 반사적으로 그 부위를 만지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피, DNA가 오른쪽 손톱에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간결하게 공개되었는데 정민 씨의 몇 번째 손가락, 몇 개의 손톱에서 DNA가 검출이 된 건지도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경찰이 발표한 이 간략한 정보밖에 없어서 더 이상의 체크가 불가능한 점 아쉽습니다. 네 번째, 그의 우측볼은 누가 때렸을까? 국가수 부검감정에 따르면 정민 씨의 우측볼 부위에서 피하 출혈과 근육 내 출혈, 구강 점막의 출혈까지 보았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 상처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닌데 왜 감추고 생략하는 것인가요? 우측 볼의 손상은 피하 출혈을 동반했기 때문에 생전에 났던 상처이며, 즉 정민 씨가 물속에 들어오기 전 살아있을 때 났던 상처라는 것이 부검 결과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강 사건의 진실을 찾겠다던 SBS 그알 방송에서는 1시간 18분이 넘는 분량 중에 이 상처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단 2초만 하고 넘어갑니다. 우측 볼 부위의 피하 출혈이 전부입니다. 일부러 법의학자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으면서 이에 대해 아예 질문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했는데 편집을 했던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 중요한 상처에 대해서 마치 숨기려는 듯 대충 넘어가려는 그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측 볼 상처 자체에서도 출혈이 발생했고 근육 내부와 입안, 구강 안쪽에까지 피가 달 정도라는 것은 가볍게 넘어져서 생기는 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때릴 때 특정되는 이 우측 볼이라는 위치 그리고 강도로 보았을 때 폭행으로 인한 상처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둔기를 사용해서 때렸을 가능성, 왼손잡이가 주먹 등으로 가격했을 가능성 등 폭행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5번째, 가장 주목해야 할 머리의 상처 2곳. 정민 씨 몸에 남은 상처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뺨의 상처와 마찬가지로 물에 들어가기 전 정민 씨가 살아있을 때 발생한 좌열창 2곳인데요. 이 부분이 좌열창이 아니고 절창이라는 의혹이 있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정민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날, 정민 씨의 아버지가 이 머리의 상처를 발견했다는 기사가 뜨자 국과수, 경찰이 언론에 부랴부랴 흘렸던 말이 있습니다. 머리의 상처는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부딪히거나 쓸려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 사인이 아니다. 이렇게 기사와 뉴스가 도배가 되었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아직 정민 소견도 나오기 이전이었는데 어딘가로 부딪히거나 쓸려서 발생한 것이라고 발표를 하려면 당연히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딪히거나 쓸린 장소가 특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정민 씨의 머리카락, 혈흔 등이 발견된 장소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근거도 하나도 찾지 못했으면서 저런 말들을 무책임하게 언론에 성급하게 내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실종 5일 후 정민 씨의 시신이 발견된 날이라 아직까지 경찰과 언론에 이상함을 느끼지는 못했었고 왜 저렇게 섣부르게 언론에 말을 하지? 정도로 느끼고 넘어갔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타살로 보이지 않게끔 실족사로 보이게끔 엄플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주 후 국과수 정밀부검 결과를 거쳐 이 상처들이 생전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에 대해서 수사 자료에 모두 보통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 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짧게 언급하고 아무런 수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 아래서는 이 상처에 대해서 법의학자에게 사인에 이를 정도의 상처냐, 두개골에 골절이 있는 정도냐 라는 질문을 한 인터뷰만 내보냈는데요. 누가 이 상처들이 두개골이 골절된 심한 상처여서 정민 씨가 죽음에 이른 사인이다 라고 우기기라도 했나요? 정말 물어봐야 했을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우측 볼의 상처와 마찬가지로 머리 2곳에 타살 정황이 있는 이 생전에 난 상처들로 어느 정도의 출혈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 부상들로 인해서 정민 씨의 의식 소실이 먼저 선행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타인에 의해 물속에 유기될 수 있는 범죄 상황과의 연결 가능성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알아봤어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도 언급했었고, 특히 범죄 행동 특성에서 오른쪽 귀 뒤나 뼈 같은 경우는 공격 부위이고 직접적으로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처라고 할지라도 의식을 잃게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의 가능성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부위는 상대가 도구 등을 통해 1차 또는 2차 공격으로 생겨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져서 부딪혔다는 등의 가설도 가능하긴 합니다. 정민 씨의 아버지께서도 지금까지 이 상처들이 생긴 경위에 대해 계속해서 경찰에게 밝혀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생전 상처가 생겨난 경위들에 대해서 경찰로서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하는 건데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만 한 줄 쓰고 수사는커녕 사건 발생 쭉 엄풀만 해대다가 난데없는 변사심의회를 열어 사건 종결을 해버린 서초경찰서입니다. 그할 방송에서는 정민 씨를 억압이나 제압하는 적이 없다. 혼자서 누군가를 입수시키는 건 어렵다는 하나의 가능성만 강조했지만 정신을 잃은 상태라면 굳이 억압하거나 제압하지 않아도 물에 넣어 익사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는 이미 거짓 증언을 한 목격자들이 확인이 되었고 그 시간대 실종 지점 및 시신 발견 지점에 있었던 수상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등 충분히 의심되는 조력자들,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방송, 언론은 이를 아예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1984년에도 여러 타살 정황에도 불구하고 익사라는 이유로 경찰이 자살로 종결해버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물에 들어가기 전 생전에 난 상처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머리에 난 상처로 인해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물에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때도 익사만 가지고 자살했다고 판단하고 이분이 타이에 의해 물속에 던져졌을 가능성을 수사에서 배제하였습니다.
1984년에 이 억울한 죽음은 경찰의 목격자 진술 왜곡 및 관련자 조서 조작 등이 2018년에서야 밝혀졌으며 작년인 2020년에야 김성수 씨 유족에게 국가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인 지금까지도 이러한 죽음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체 얼마나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그들의 손에 이런 식으로 묻혀왔던 것일까요?